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3부 시작합니다. 자, 이 시각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만관유 코너인데요. 자, 만관을 전해줄 이현웅 만관아 아나운서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만관유 전해드릴 이현웅입니다. 예. 자, 바로 들어가 보죠. 첫 번째 소식 뭡니까? 예, 일단 한강 사고 소식부터 좀 팩트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팩트 중심이요? 자, 팩트 체크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이게 워낙 증폭이 계속해서 의혹이 커지고 있다 보니까 시각차도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팩트 중심으로만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팩트 체크보다는 팩트 중심으로 말씀하시겠다. 예, 좋습니다. 자, 친구 A씨하고요. 또 A씨 아버지가 조사를 받았다는 그 내용.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영상에서 언급된 골든 이 표현이지 않습니까? 예. 골든이 가수 이름이었다. 이 얘기 어제 했는데. 맞습니다. 또 그러면 이제 우리 하루 지난 사이에 또 추가로 들어온 것도 있습니까? 팩트가 있습니까? 추가로 전해진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고 손정민 씨가 사라진 시간과 관련한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경찰이 현장에 있던 목격자 7명을 불러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원래 기존에 이제 손정민 씨가 사라진 시간이 그 방금 말씀하셨던 골든이라는 그 단어가 들어간 영상이 남겨진 1시 56분부터 A씨, 친구 A씨가 CCTV 홀로 한강공원을 빠져나오는 장면이 찍힌 CCTV 시각 4시 30분까지 1시 56분부터 4시 30분까지 한 2시간 반 정도가 좀 알 수가 없었는데요. 예. 이 목격자들 중에 일부가 새벽 3시 40분쯤에 손 씨는 자고 있었고 친구 A 씨는 그 곁에 서 있는 걸 봤다라는 공통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제 손 씨가 사라진 시각은 3시 40분부터 4시 30분까지 50분 안쪽으로 압축이 되는 거죠. 이전에는 1시간이었는데 50분으로 10분이 줄어드는 셈이네요. 그러면은 수사력이 그러면 이제 그만큼 줄어든 시간만큼 집중될 수 있겠는데. 그렇죠. 3시 40분이면은 이제 그 친구 A씨가 그 본인 그 휴대폰, 아이폰으로 통화한 마지막 기록 있는 시간과 비슷한 건데 그게 3시 그때는 반 아니었습니까? 예, 3시 30분입니다. 30분이었죠? 예. 마지막으로 통화 기록이 남아있는 게 3시 30분이었고 이제 손 씨 아버지가 이때 어떤 내용을 통화했느냐라고 A 씨 아버지한테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A 씨 아버지는 이제 정민이가 취해서 잠들었는데 깨울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아들이 해서 깨워서 보내고 너도 빨리 와라 이런 답변을 했다고 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3시 30분 이후가 뭐 손 씨의 실종 시간이기도 하고요. 친구 A 씨의 아이폰이 사라진 시각이기도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친구 A씨가 가족들과 함께 한강공원 찾아온 모습 찍힌 CCTV 이것도 공개됐다고요? 예, 맞습니다. 한 40분 분량의 CCTV 영상이 어제 공개가 됐는데요. 시각은 5시 25분쯤으로 찍혔습니다. 그래서 A씨와 A씨의 부모로 추정되는 총 3사람이 한강공원을 좀 서성이는 장면이 찍혔고요. 좀 의아하거나 좀 이상한 부분은 이제 A씨가 뭐 땅바닥에 주저앉거나 엎드리는 모습들이 좀 찍혔어요. 그래서 이게 뭐 취해서 그런 것이냐 아니면은 무언가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이냐 이런 거를 가지고 지금 댓글이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아니면 크게 뭔가 걱정하는 상황이었던 그 심리 때문에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은 그때까지 그러면 손 씨 그 부모에게 실종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건데. 맞습니다. 그렇게 서성이는 도중에도 이제 손 씨 부모에게는 아직까지는 연락을 안 한 상태였던 거죠. 그래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 당시에? 그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좀 의아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왜 부모에게 일찍 알리지 않았을까라는 좀 의혹이 남아있는 거죠. 여전히 의혹이네요. 그 부분은요. 자, 그나저나 그 숨진 학생 손 씨 부검 결과 언제 나옵니까? 지난 1일에 1차 이제 구두 소견이 나왔고요. 보통 정밀 검사는 15일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뭐 15일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번 주 안에 이르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 왼쪽 귀 그 뒷부분에 2개의 자상, 찔린 자국이라든지 뺨 근육의 어떤 파열 이런 것도 하신 얘기 나왔었는데 그럼 이제 좀 더 이제 구체적인 그 사인 관련해서 내용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이게 익사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주요한 사안이 될 것 같습니다. 사망 시점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물에 들어가기 전이냐 들어간 후냐. 맞습니다. 자, 다음으로 만관유 뭡니까? 지난 2월 구미에서 있었던 3살 여아 사망 사건 기억하시죠? 그래요. 그때 그거 저거 했지 않습니까? 이제 유전자 검사 해보니까 외할머니인 줄 알았는데 이분이 이제 성모 씨였죠? 이분이 이제 하신 친모로 확인된
유전자 검사 결과. 맞습니다. 그거였죠? 예, 당시에 여러 차례 정밀 검사를 했고요. 예. 국과수가 이제 석 씨와 숨진 여아 간 친자 관계 확률이 99.9999% 이상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뭐 그럼에도 석 씨는 자신은 친모가 아니고 유전자 검사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혀왔었는데 어제 오후에 열린 2차 공판에서 좀 주목할 만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 석 씨 변호인의 이야기인데요. 예. 검찰이 신청한 DNA 검사 결과 등 증거는 동의하지만 입증 취지는 부인한다. 공소 사실을 추측한 부분은 부동의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예, 이해가 조금 어려워서 예. 재판부도 다시 물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DNA 검사 결과를 증거로 사용할 수는 있는데 DNA 결과로 피고인이 출산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다는 말이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변호인이 예. 모순되는 입장이지만 피고인 입장은 그렇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예. 좀 이해가 안 되시죠? 예, 안 갑니다. 예. 예전에 뭐 술 예. 마셨지만 음주운전 안 했다 뭐 이런 내용하고 조금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건 좀 과하신 것 같고요. 예. 어쨌든 앞뒤가 좀 맞지 않는다기보다 하여튼 전 이해가 아직까지는 안 가네요. 예. 설명 들었어도. 자, 그러면 다른 쟁점 없습니까? 그 아이 바꿔치기와 관련한 공방도 좀 오갔는데요. 네. 검찰은 일단 그 출산 당일에 채워진 인식표가 다음날 분리돼 있었던 그 사진을 근거로도 내세웠고요. 예. 그리고 이틀 만에 체중이 200g 정도 감소했던 점 이런 것들을 근거로 범행 증거라고 주장을 했고요. 예. 석 씨 변호인은 산부인과에서 아이들이 막 울고 보채는데 어떻게 아이를 바꿔칠 수 있겠느냐. 네. 그런 부분에는 아직 좀 의혹이 남아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뭐 이거 언론에 많이 나왔었는데 기사로 출산 준비, 셀프 출산 이런 검색을 많이 해봤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또 관련 앱도 다운로드 받았다. 네네. 근데 여전히 아이를 낳은 적 없다. 정황상 이해가 역시 이것도 가지 않는 부분인데. 네. 뭐 의심 가는 부분은 많지만 예. 아직까지 뭐 확실하게 결정적인 증거는 없는 상황이라서 예.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공판 그럼 다음 언제 열립니까? 3차 공판은 다음 달 17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다음 달 17일이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때까지는 뭐 다른 결정적인 증거가 뭐 또 나올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이지 않는데. 네, 지켜봐야죠.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뭡니까? 어제 5월 11일이 이제 입양의 날이었습니다. 근데 이 입양의 날에 좀 국민적 공분을 사는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자꾸 그런 일이 벌어지네요. 맞습니다. 뭡니까 이번에? 그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도 기억하시죠? 예. 예, 지금 남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양모 장 씨가 남편에게 보낸 이제 서면 편지가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그래요? 이게 내용이 좀 놀랍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5월 4일에 작성한 5쪽짜리 편지인데요. 예. 일단 시작부터 뭐 사랑하는 우리 남편 하이 하면서 이렇게 웃음 표시를 썼고요. 네. 중간에도 계속해서 뭐 크크크 뭐 이런 이모티콘이나 뭐 의성어 같은 거를 좀 작성을 했고요. 예. 내용상에서도 이민을 갈지 모르니까 친딸에게 영어 교육을 시키라. 예? 그리고 또 뭐 투자한 주식 잘 팔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아, 그래요? 예. 오. 그러면 사망한 아이 관련한 뭐 얘기는 없었습니까? 예, 뭐 반려견과 관련한 부분에 딱 한 차례 언급되는데 그쳤는데요. 예. 뭐 미안하다 이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뭐 반성문 여러 차례 제출했다고 하는데 뭐 진심을 이거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예. 그러면 이제 그 편지 진짜 정말 양모 장 씨가 작성한 게 맞습니까? 일단 이 편지가 공개된 거는 유튜버를 통해서인데요. 예. 입수 경위는 따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어. 근데 어제 이제 양모 장 씨의 변호사의 인터뷰를 보면 예. 아마도 뭐 우편함을 뒤지거나 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편지를 가져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장 씨가 작성한 게 맞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만관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만관유 만관부 이현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이른바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재판, 그 첫 공판이 검찰 기소 1년 4개월 만에 그제 열렸죠. 검찰은 이게 부정선거의 종합판이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그렇지만 송호철 울산시장, 황운하 민주당 의원 등 피고인들은 검찰의 조작과 날조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해당 선거는요,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였고요. 당시 울산경찰청장은 현 민주당 의원이죠. 황운하 의원입니다. 황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직접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검찰이 황 의원님 기소한 혐의 정리해 보자면 그 뼈대는 황 의원께서 이제 울산경찰청 재직하실 때 청와대 하명으로 그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을 수사했다 이거죠? 예. 예. 그러면은
당시 울산시장 후보였던 또 송을 만나 식사한 자리에서 뭐 청탁을 받은 자리였다 또 검찰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예. 검찰의 이런 공소 사실 인정하시는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검찰의 그냥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요. 예, 더 정확하게는 거짓말이죠. 아, 거짓말이다. 검찰의 거짓말이다. 예. 검찰은 아마도 짐작컨대 검찰 개혁을 무산시키고자 하는 그런 검찰 조직의 이익 관철을 위해서 사건을 조작한 것 같습니다. 예. 조작한 내용은 대단히 유치하고 그 송철호 울산시장도 그런 언급을 하셨던데 삼류 정치 소설 같은 그런 유치한 수준이고요. 엊그저께 공판날 검찰이 공소사실을 프리젠테이션을 통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그걸 듣고 있자니 참 이런 얘기를 듣고 있어야 하나 하는 한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가기관인 검찰의 상상력에 기반해서 이제 공소장을 쓴 것 같은데 그 상상력의 수준이 아주 유치하고 저급했습니다. 실수를 금할 수 없었고요. 결론적으로 검찰은 없는 죄는 만들었고 단죄 받아야 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들의 비리는 덮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주장하는 하명은 존재하지 않았고요. 전혀 존재하지 않았고 또 이른바 송철호 시장이 저에게 했다는 청탁도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명도 청탁도 표적도 어느 것도 존재하지 않았고요. 검찰의 무리한 수사, 무리한 기소, 검찰은 부정선거의 종합판이라는 표현을 했던데 제가 볼 때는 검찰권 남용의 종합판입니다. 이제 향후 재판 과정을 통해서 검찰이 어떻게 무리한 수사를 하고 어떻게 무리한 기소를 했고 또 밝혀야 할 김기현 측근 비리는 어떻게 덮었는지 하나하나 밝혀나갈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황 의원님께서 울산경찰청장이신 당시에 김기현 울산시장 수사 상황을 경찰청, 청와대로 이제 23차례 보고했다. 또 이렇게 검찰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거짓말이죠. 아, 거짓말입니까? 어떤 부분에서? 울산 경찰에서는 청와대에 단 한 차례도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울산 경찰청은 경찰청에 보고했을 뿐이죠. 울산경찰청이 경찰청에 보고한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수사보고입니다. 하급기관이 경찰청, 그러니까 지방경찰청이 상급기관인 경찰청에 수사사항을 보고하는 것은 아주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그런 업무고요. 그 보고 내용을 경찰청이 청와대로 보고했는지는 울산경찰청은 알지 못하죠. 그런데 경찰청이 청와대에 보고했다 하더라도 그거 역시 지극히 통상적인 보호 과정입니다. 중요 사건에 대해서 본래 이 사건 말고도 제가 경찰청에 있어봐서 알지만 이 사건 말고도 경찰청에서 중요 사건은 청와대에 수시로 보고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것은 아주 정상적인 보호 과정입니다. 이것을 검찰이 마치 울산경찰이 청와대에 직보한 것처럼 의도적으로 왜곡을 합니다. 이 왜곡을 언론은 그대로 검증 없이 보도를 하고 국민은 그걸 믿고 그러니까 국민 여론이 분열되는 거죠. 검찰이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고 있다. 또 그 검찰 얘기 믿고 싶어하는 분들은 또 경찰이나 청와대가 잘못한 거 아닌가 이런 또 오해를 하고 국가기관의 검찰이 이렇게 무책임한 짓을 하는 것은 정말 검찰이 재판받아야 합니다. 재판은 제가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검찰이 받아야 되죠. 알겠습니다. 이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도 비슷한 말씀하신 것 같아 보니까요. 그런 울산시장 당시 비위 첩보 받고 이제 수집해 전달하는 거는 통상적인 업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울산경찰청에서 직접 청와대로 이제 직보한 건 없고요. 다만
통상적으로 정상적으로 경찰청에 보고한 맞으시고, 근데 예, 그럼 같은 말씀이네요 보니까요. 그렇죠. 그 지극히 통상적인 전체적으로 제가 어제 그저께 청와대에서 이루어진 일들은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제 그저께 공판에 참석해서 공소 사실 또 이쪽 그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의 이에 대한 반박을 들어보니까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전체적으로 지극히 통상적인 업무 처리 과정이었습니다. 이것을 검찰이 뭐 하명 수사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운 다음에 정치적인 목적 또는 이제 검찰의 이익을 위해서 사건을 조작하고 날조했다. 이게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황 의원님께서요, 이제 또 대전지방경찰청으로 또 옮기셨을 때, 그때도 한 언론과 인터뷰하셨던데 보니까, 그 경찰청에서 하달된 첩보로 실제 수사 착수한 것은 뭐냐면, 김기현 전 운수시장 비서실장의 비리 의혹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 그 경찰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들에 대한 그 토착비리 수사는 크게 3건이었습니다. 그것은 이른바 경찰청에서 울산경찰청으로 첩보가 하달되기 이전부터 진행되던 사항이었습니다. 그중 한 건은 총 3건 중에 한 건, 그것이 김기현 전 시장의 비서실장 비리 의혹이었는데요. 그것이 이전에 진행되지 않았던 사건이고 그 사건조차도 그 이전에 첩보가 내려오기 이전에 검찰에서 내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새삼스러운 사건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새 것이 아니었다. 이미 진행 중인 내사가 진행 중인 사건. 이미 진행 중인 사건들이었습니다. 이미. 그렇군요. 그럼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그 수사는요? 이후에?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 사건이 이 검찰에 의해서 이제 무혐의 처분이 됐죠. 경찰은 토착비리 수사를 한 것뿐이었는데 검찰이 이 사건을 이제 덮어야만이 자신들이 원하는 프레임을 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사건을 덮은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의 토착비리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사건이 덮여버렸습니다. 김기현 전 시장의 형제들의 비리. 그분들은 출처를 밝히지 못하는 수억 원의 현금 거래를 했는데요. 그 현금은 김기현 울산시장의 당시 선거 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상당한 그 의혹이 있는 그런 현금인데요. 즉 어디에서 직업도 없고 수입도 없는 이분들이 어디에선가 현금을 마구 받아가지고 그 현금을 막 어디로 보냅니다. 근데 그 현금의 상당 부분이 당시 이제 지난 2018년이 아니고 2014년에 김기현 울산시장 선거에 선거 자금으로 쓰여져 있다는 의혹이 있어요. 그럼 이 돈의 출처가 어디냐 이거죠. 이 돈의 출처는 건설사로 추정을 하는 거거든요. 즉 이것은 이제 전형적인 토착 비리죠. 이런 사건이 검찰이 압수수색을 막아버려가지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못하니까 이 진행이 안 된 겁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인데요. 그래서 이 건설사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김기현 울산시장의 이제 어떤 배후에 있는 것으로 이제 의심이 되는데 김기현 울산시장이 그걸 봐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하에서 건설사에서 형제들에게 거액의 돈을 주고 이 돈이 선거 자금으로 쓰였다는 상당히 의심스러운 정황. 이 부분들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규명이 돼야 되는데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막아버린 겁니다. 수사가 진행이 안 된 거죠. 이것은 특검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밝혀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상적인 토착비리 수사를 덮어버리고 증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무효분해버렸습니다. 무혐의 처분하면서 마치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야 자신들이 원하는 그 어떤 틀에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무리하게 경찰 수사는 덮어버렸고 그리고 있지도 않는 무슨 하명이니 청탁이니 뭐 이런 얘기를 만들어내면서 지극히 정상적인 토착비리 수사 과정이나 청와대의 정상적인 첩보 하달 과정을
하명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뭔가 의혹이 있는 것처럼 무슨 선거 개입 어쩌고 하는 그런 프레임을 씌워서 여론을 왜곡한 것이죠. 이건 총선에 영향을 주기 위한 거였다고 봅니다. 예. 그 당시에 총선이 한 2달 보름밖에 안 남은 시점에 저는 조사 한번 받아보지는 못하고 기소당했습니다. 세상에 이 거창한 사건을 검찰이 뭐 최대 부정사건 어쩌고 하면서 저를 불러 조사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서는 기소를 덜렁 해버린 거죠. 아니면 말고식의 기소인 거죠. 그렇게 기소하고 나서 정작 수사기록이 완성이 안 됐다고 수사기록 제출 안 하는 겁니다. 예. 수사기록 제출 안 하니 재판이 진행될 수가 있나요? 일각에서 무슨 법원이 재판을 지연 어쩌고 저쩌고 하던데 검찰이 수사기록 제출 안 해서 재판이 진행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 왜 제출 안 하냐? 예. 수사가 안 됐다는 겁니다. 아니 수사를 안 된다고 하면서 왜 기소는 합니까? 참, 검찰이 정말 하나씩 이게 확인을 하다 보면 이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대단히 그 범죄 수준의 수사권 남용, 기소권 남용을 했다라고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황 의원님, 그 김기현 전 울산시장 그 동생의 그 이른바 30억 계약서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뉴스타파 보도를 봤더니요. 예. 경찰 조사에 앞서서 이미 2016년에 검찰이 그 당사자를 불러서 수사를 했다. 근데 뭐 덮었다 이런 식으로 좀 보도를 했습니다. 이 내용 좀 들으셨습니까? 그게 이제 어떤 김흥태라고 하는 고발인이 있습니다. 고발인. 이분이 아파트 그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울산시청 공무원들이 상당한 비리가 있었다. 근데 그 비리의 배후에는 이제 김기현 울산시장의 형 또는 동생이 있었다라는 그 취지의 고발한 겁니다. 즉 김기현 그 당시 당시는 의원이었는데 당시 의원의 곧 이제 선거에서 이기면 시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위치에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울산시장이 곧 될 것이라고 이렇게 알려진 김기현 당시 의원의 그 동생이 아파트 시행권을 찾아오면은 30억을 달라 해서 30억을 주고받기로 한 계약서를 맺었죠. 이것을 그 울산지검에서 이미 수사가 진행했습니다. 진행 중이던 검사가 최순실 특검으로 파견 가는 바람에 수사가 이제 흐지부지 된 상황에서 울산경찰청에 고발한 겁니다. 그 수사는 먼저 검찰이 시작했던 것이죠.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그 제대로 진행이 안 되니까 이제 경찰에 해봐야 되겠다 해서 울산경찰청에 고발한 사건입니다. 청와대 하명인이 무슨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이 건설업자가 김기현 시장의 형 동생의 비리가 있으니 또는 기타 공무원들의 비리가 있으니 이를 철저히 밝혀달라고 하는 고발에 의해서 검찰이 먼저 수사하고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안 되니까 다시 경찰에 고발한 그런 내용입니다. 철저히 규명되어야 될 사건이죠. 그 30억 사건도 마땅히 철저히 규명되어야 할 사건인데 역시 검찰에 의해서 덮여져 버렸습니다. 김기현 시장은 김기현 지금 현 의원은 원내대표죠, 지금요? 이분은 자꾸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서 총선에서도 당선되고 지금은 또 원내대표 나올 때도 피해자 코스프레를 선거 명분으로 내세웠더라고요. 굉장히 그 무책임한 사선급 의원이 되는 분이 정말 그 무책임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분은 피해자가 아니라 수혜자입니다. 수혜자예요. 검찰권 남용의 수혜자이죠. 검찰권 남용의 수혜자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규명되어야 할 형과 동생의 부패 비리가 덮이고 또 형과 동생을 수사하다 보면 그것이 김기현 그 의원의 수사로 연결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사실 경찰은 그 당시에 김기현 당시 시장이 고발된 피고발인이었지만은 선거에 영향을 안 주려고 일부러 수사 대상에서 빼서 입건조차 안 했습니다. 김기현 시장은 뭐 피해자 운운하지만 경찰은 김기현 당시 시장을 입건조차 한번 한 적이 없습니다. 조사 한번 한 적이 없습니다. 최대한
그 선거에 영향을 안 주게 하려고 수사해야 할 대상에 포함이 되고 또 철저하게 수사해야 될 토착비리 수사건이지만 그래도 이 선거에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생각으로 입건조차 안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제 도리어 이것을 무슨 뭐 선거 개입 수사니 이런 식으로 그 누명을 씌우고 이로 인해서 제가 얼마나 명예훼손을 당했습니까? 무슨 뭐 선거 개입하는 사람처럼 명예훼손을 당하고 또 명예롭게 퇴직해야 될 경찰에서 명예롭게 퇴직도 못하고 그다음에 이 사표 수리도 안 돼서 이 불필요한 겸직 논란을 빚게 만들고 검찰이 집요하게 선거 출마도 방해하고 제가 당선 후에도 또 선거 사무실 압수수색하면서 온갖 어떻게 그 뭐 엮어볼까 하고 하다가 그 실패하고 겸직 논란 가지고 어떻게 그 뭐 해코지를 해볼까 하다 또 실패하고 이 검찰이 집요하게 뭐 선거 출마 또는 뭐 당선 또는 당선 후 의정 활동을 집요하게 방해해서 그래서 그 검찰이 쳐놓은 장애물 하나하나 넘어가고 있는 아주 피곤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몇 개 들어가겠습니다 보니까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3분 마치고 잠시 뒤에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4부 시작합니다. 쏟아지는 뉴스 속 진짜 뉴스의 밑줄을 그어보는 시간입니다. 냉정하고 공평하게 생각을 해볼 지점엔 별표도 그려보고요. 자, 뉴스를 보는 또 다른 시선, 박원석의 밑줄, 박원석 정의당 사무총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첫 번째 밑줄 그어볼 건요. 자, 재송부 요청입니다. 그 이미혜숙, 박준영, 노영욱 장관 후보자 대통령이 청문 보고서를 14일까지 모레까지 보내달라 이렇게 재요청했습니다. 네네. 이건 뭐 언론에서는 임명 강행 의지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그렇게 봐야 되겠죠? 뭐 일단은 대통령으로서는 임명하시겠다는 뜻을 저는 뭐 국회를 향해서 말씀을 하신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여당이 고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여당 뭐 당대표와 그 재선 의원들 간의 회의에서도 그와 관련된 격렬한 토론이 오갔다 이런 기사제가 봤는데요. 일단 뭐 대통령께서 기자간담회 석상에서 야당이 반대한다 그래서 검증이 실패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여당 내 기류가 달라졌었는데 근데 막상 4.7 재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으로 봤을 때 그 문제가 있는 후보들, 문제가 없다면 모르겠을 때 문제가 있는 후보들을 야당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강행한다면 과연 그게 이제 4.7 재보궐선거 이후에 드러난 민심을 겸허하게 수용하는 모습일까에 대해서 고민이 많을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송영길 대표가 결단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싶고, 일단 임혜숙 후보자나 박준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임혜숙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구윤리 문제가 좀 심각하게 지적이 됐고, 박준영 후보자는 본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본인이 책임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는 부인의 그 뭐 영국에서의 도자기 밀수 논란, 이 두 가지 문제는 사실은 장관직을 수행하기에 계속 그 도덕성 논란으로 따라다닐 문제이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 이런 의견을 정의당에서도 표명을 했고 뭐 야당의 의견이 거의 일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은 임명 철회를 저희도 요구를 했는데요. 뭐 지금까지 역대 어느 장관도 대통령이 임명 철회를 한 적은 없기 때문에 뭐 본인들이 자진 사퇴를 하든가 이런 방식으로 정리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뭐 좀 여론을 지켜보고 국회 논의를 지켜보자 이런 차원에서 대통령께서 재송부 요청을 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방금 전에 아까 저희가 그 김두관 그 민주당 의원과 인터뷰를 했는데 그 김 의원께서는 저 민주당 지도부에서 그 3명 후보 전부 임명하는 건 부담스럽다 이런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뭐 그렇죠.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지금 어쨌든 상황에서 내년에 이제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중요한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여당의 내로남불 혹은 뭐 일방 독주 이런 거에 대한 민심의 어떤 이반이 거세거든요. 그걸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거고 그렇다고 뭐 임명 철회를 대통령께서 스스로 하는 모습은 기존에 어떤 인사에도 없었거든요. 그 사이에서 후보자들이 스스로 거취를 정하거나 뭐 여당이 건의를 하거나 좀 더 직접적인 목소리로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 우선 지금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되고 있고 예. 아마 뭐 정의당을 포함해서 야당은 적어도 그 두 사람의 후보자 임혜숙, 박준영 두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동의할 수가 없어요. 네. 뭐 그런 선에서 청와대와 그 여당 간에 당청 간에 어떤 교감이 만들어져서 이게 빨리 좀 정리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근데 그 송영길 신임 대표가요, 당 대표가 사실은 이전에 그 후보 시절에는 어떤 목소리를 내겠다 얘기했는데, 근데 지금 네. 이번 이제 이 새 후보자 이 임명 관련해서 이게 또 첫 시험대 될 것 같은데. 그게 그다지 강한 목소리를 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당대표 위치에 서서 당내 다양한 의견을 좀 신중하게 수렴할 수밖에 없는 점이 있다고 보고요. 예. 그러나 송영길 대표로서도 하나의 실험대의 선거 아니겠습니까? 예. 기존의 이제 당청 관계라는 거는 거의 수직적 관계여서 청와대에서 뭐 대통령의 뜻이 전달되면 당은 그대로 그냥 그 뜻대로 실행을 하는 이런 어떤 관계였다면 내년 선거를 앞두고는 좀 당청 관계가 달라져야 된다라는 게 이제 송 대표 문제의식인 것 같고 예. 또 일반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정권을 재창출해야 될 임무는 당에 있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고심이 깊을 것 같고 그러나 이제 뭐 막상 이걸 막연하게 미룰 수가 없거든요. 예. 조만간 어떤 식의 이제 용단을 내려야 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송영길 대표가 얘기하는 원만한 국회 운영과 예. 또 문재인 정부의 아직 이제 그 완성하지 못한 그런 개혁 과제 그리고 특히나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런 어떤 민생 과제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야 관계, 여야 관계가 좀 원만해야 되는데 후보들이 문제가 없으면 모르되 저렇게 문제 있는 후보들을 굳이 임명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점에서 좀 정치력을 발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정의당 데스노트에서는 그 임혜숙, 박준영 후보자와 이름이 올라가 있었고, 근데 이제 김부겸 총리 후보자 같은 건 안 올라가 있었는데, 이제 야당에서는 김부겸 총리 인준안 처리도 못하겠다. 예. 근데 이제 김부겸 총리 예. 그 인준 청문회에 저희도 청문위원으로 참여를 했는데요. 예. 그 앞서 있었던 장관 후보자들과 같은 그런 류의 논란은 없었습니다. 예. 뭐 그 라임 펀드와 관련해서 그 딸 부부, 예. 딸과 사위의 어쨌든 특혜성 펀드 가입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근데 그것조차도 좀 논란일 뿐 명확하지는 않기 때문에 예. 어떤 도덕성의 결정적 그 하자라든가 문제점은 없다. 다만 이제 총리로서 각종 현안이나 또 쟁점이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 보다 분명한 예. 그런 입장을 좀 표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 문제가 국회에서 큰 쟁점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좀 분명한 말씀 같은 걸 안 하셨어요. 두루 사겠다 이런 정도로 하고 넘어갔는데 예. 그런 점에서 다소 아쉬움이 있지만 총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부적격 사유는 없고 적격이다. 저희는 그런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빗줄을 그어보시죠. 에이스의 정치 중립성. 자,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게 이달 말쯤이요. 20일, 25일쯤으로 유력한데 네. 검찰 개혁 적임자다. 뭐 이런 얘기 여권에서는 하는데 근데 네. 어떻습니까? 이제 아무래도 청문회 쟁점 중립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김호수 후보자가 예. 현 정부 들어와서 3명의 법무부 장관을 모셨던 차관 출신이지 않습니까? 예. 결국에는 정권의 코드에 맞는 인물이고 내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법 집행 책임자가 이렇게 이제 지나치게 정권의 코드 맞추기를 하는 예. 그런 인물이어서 되겠냐라는 게 이제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바인 것 같아요. 예. 그러나 현 정권에서 그러면 어떤 직을 맡았던 사람은 절대 검찰총장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어떤 단순한 논리로 이걸 가져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때문에 실제 검찰 책임자로서 어떤 그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개혁에 관한 비전을 가지고 있고 검찰권 행사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청문회 때. 들어보지도 않고 김호수 후보자는 이 정부의 차관 출신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건 너무 좀 성급한 태도가 아닌가 싶고요. 예.
다만 이제 김호수 후보자에게 약간 부담이 되는 논란거리도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법무부 장관 출국 금지, 법무부 차관 출국, 김학의 차관 출국 금지와 관련해서 그분도 약간 수사 대상이 됐던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성윤 지검장이 기소 의견으로 수사심의에서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청문회에서 오히려 더 큰 논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뭐 야당에서 반대하는 목소리야 이해가 가는데 여권에서도 지금 의심의 눈길을 보내는 의원이 있습니다. 그 검수완박 주도하는 그 김용민 의원이요. 최고위원이 어제 저희와 인터뷰에서 자, 김호수 개혁 적임자 이제 의심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뭐 어떤 뜻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글쎄요, 뭐 여당 내부에도 약간의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후에 문재인 정부 남은 그 1년의 국정 운영을 어떤 민생이나 이런 것에 방점을 두고 보다 실질적으로 이제 국민이 원하는 그런 어떤 국정 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기류가 있는 반면에 아니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이런 이제 정권이 애초에 임기 초에 설정했던 그런 어떤 정권의 의제를 중심으로 더 강하게 개혁을 밀고 가야 된다. 이런 기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약간 그 물밑에서 충돌하고 있는 것 같은데 김호수 후보자에 대한 여권 내부의 시선에서도 이제 그런 미묘한 차이가 느껴집니다. 어쨌든 대통령이 임명한 후보자이기 때문에 청문회 무난하게 통과시켜서 총장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공유하고 있을 텐데 그 와중에도 검수완박을 진짜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윤석열 전 총장에 이은 또 다른 검찰주의자냐 뭐 이런 류의 약간 그 물음표를 가지고 김호수 장관 후보자를 김호수 총장 후보자를 보겠다 이런 시선이 있는 것 같고 김용민 최고위원이 얘기한 건 아마 그런 류의 시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검수완박의 의지를 집중적으로 검증하겠다는 것 같은데 과연 지금 시점에 검수완박이라는 그런 의제가 내지는 그런 개혁 추진 방식이 남은 임기 1년 동안에 이 정권을 위해서 혹은 여당을 위해서 좋은 방식인지 좋은 전략인지에 대해서는 글쎄요, 저는 좀 그다지 그렇게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빗줄 그어보시죠. 나 돌아갈래. 이제 홍준표 무소속 의원입니다. 자, 집에 돌아가지 못한 게 400일 됐다. 복당 절차 공식화했습니다. 자, 일단 국민의힘이 복당권 두고 좀 나뉘는 분위기입니다 보니까 홍 의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김기현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이나 또 유력 당권 후보인 주호영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시기의 문제일 뿐 복당을 해야 된다, 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인 것 같고 그에 반해서 조금 이제 젊은 초재선 의원들 중심으로는 홍준표 전 대표가 워낙 캐릭터가 강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강한 캐릭터가 우리 당에 지금 도움이 안 된다. 당의 확장성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사안에 있어서는 논리의 일관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홍준표 전 대표를 반대하는 분들 중에도 김웅 의원 같은 분들 같은 경우에 윤석열 전 총장은 적극적으로 당이 끌어안고 함께 이 정권 교체에 나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윤석열 전 총장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힘 출신 두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은 받자고 하면서 지난 대통령 선거에 거의 폐허가 됐던 당을 어쨌든 이끌고 대통령 선거에 나섰던 홍준표 의원은 못 받겠다. 이거 약간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시기의 문제일 뿐 어느 시점에선가 복당은 이루어질 거고 홍준표 의원이 복당을 하려고 하는 취지는 어쨌든 복당을 해야 대권에 출마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권 출마를 위한 복당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단순한 바로 또 당권 도전 그런 또 가능성은 저는 당권 도전은 안 할 것 같고요. 그분이 당대표를 이미 다 해봤기 때문에 대선이 아니고서는 복당의 이유가 없죠. 근데 이제 대선이 보면 지금 국민의힘도 당원단주상 11월에 후보를 선출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늦어도 6월 중에 복당이 안 되면 사실은 대선 출마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복당 절차를 서두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초재선 의원들이 좀 반대하는 것 같긴 하지만 결국은 복당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면 논리적 일관성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원석 정의당 사무총장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스포츠의 매력을 짧고 굵게 전해주는 코너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좀 목소리를 까시면서 뭔가 소개가 근사한 느낌이 드네요. 아, 그건 아니고요. 지금 네. 목이 좀 잠겨서. 예. 네. 어쩌다 보니 이틀 연속 롯데 얘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조선의 4번 타자 이대호 선수의 포수 변신 얘기하면서 파격이냐 기행이냐 의견이 분분하다 얘기했는데 방송 끝나고 한 2시간 정도 뒤에 롯데 허문회 감독이 전격 경질됐습니다. 선수단 운영 놓고 사실 메이저리그 프런트 출신인 성민규 젊은 단장과 불협화음이 계속 있었어요. 성 단장이 찍은 선수를 허문회 감독이 일부러 쓰지 않는다는 의혹, 그리고 또 선수 방출한 것에 허문회 감독이 우회적인 불만도 드러내고 계속 사실은 위태위태했는데 시즌 30경기 만에 꼴찌인 어제 칼을 뽑은 겁니다. 이제 구단이 발표한 이유는 구단이 지향하는 방향과 차이가 지속됐다 이거예요. 근데 계약 기간이 사실은 허문회 감독이 내년 시즌까지였거든요. 1년 반이나 남은 상황에서 경질을 했습니다. 지휘봉은 2군 감독이던 레리 서튼 감독이 이어받았고요. 2005년 프로야구 우리 야구 홈런왕 출신입니다. 그래서 기아 윌리엄스 한화 수베로 감독에 이어 세 번째 외국인 감독이자 KBO 리그 선수 출신으로는 첫 번째 1군 외인 사령탑이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 1년 반 남았는데 경질하면 연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줘야 되죠. 사실은 사퇴하면 끝인데 자르면 남은 연봉까지 보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 프로 구단에서는 사퇴라고 발표하고 연봉을 챙겨주는 그런 관행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름답게 서로 면 세워주는 차원에서 그런 관행이 있긴 한데 어제 이제 허문회 감독 경질된 이후에 롯데 감독의 순환사 이것도 새삼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요? 지난 10년간 롯데 지휘봉을 잡았던 감독 6명이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했거든요. 10년간 6명이면 계속 바꿨다고 봐야겠죠. 2011년 양승호 감독 시작으로 김시진, 이종훈, 조원우, 양상문, 허문회 감독까지 그중에 사퇴한 김시진 전 감독 빼고는 잔여 기간 연봉까지 모두 챙겨줬어요. 다 경질된 거죠. 어제 허문회 감독까지 포함하면 그 돈만 21억 원입니다. 참 헛돈을 쓰고 있다.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나마 서튼 감독은 2군 감독이라서 돈이 살짝 굳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2군이라서?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서튼 감독 데뷔전 잘 치렀습니까? 졌습니다. 네, 졌어요. 네, 어제 SSG 추신수 선수의 부산 정규리그 첫 방문으로 주목받았던 경기였죠. 그렇죠. SSG가 7대6으로 이겼습니다. 서튼 감독 그 경기 전에 기자회견 했는데 거기서 과감하고 공격적인 야구하겠다 이렇게 출사표를 던졌거든요. 그러면서 2군에서 본인이 데리고 있던 우완 정우준, 좌완 송재영, 외야수 신용수 3명을 한꺼번에 1군에 올렸어요. 그래요? 기자들이 리빌딩 할 거냐, 윈 나우, 지금 성적을 낼 거냐 물으니까 리스타트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우문현답인 것 같은데 어쨌든 선발 라인업에도 보면 변화가 좀 있었는데 붙박이 4번 타자였던 이대호를 3번으로 전진 배치했고 1번으로 주로 나섰던 안치홍에게 4번을 맡겼습니다. 내내 2번으로 기용됐던 손아섭 선수도 5번으로 내렸고요. 이제 서튼 감독 좀 철학이 분명한 것 같은데 상위 타선은 출루, 하위 타선은 치고 뛰는 게 목표다. 그래서 분위기 쇄신은 꽤 됐을 것 같고 탈꼴찌가 가능할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메이저리그도 볼거리가 있죠. 네,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김광현 선수 오늘 미러키 원정 경기에 선발 등판을 합니다. 했거든요. 8시 40분에 시작을 했어요. 시즌 5번째 등판이고요. 앞선 4번 등판에서는 딱 1승 챙겼는데 김광현이 나간 경기에서 일단 팀은 다 이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삼진 2개를 더 채우면 한미 통산, 개인 통산 1,500개 탈삼진 기록합니다. 요것도 오늘 될 것 같아요. 한미통산. 네. 한미통산. 네. 자, 테니스 선수들이 앞부터 도쿄올림픽 부정적 목소리 내고 있다는 거. 잠깐 하다 말았는데. 네. 자고 나면 한마디씩 하기 때문에 내일 해도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오늘은 흑신 라파엘 나달이 올림픽은 정말 중요한 대회지만 이런 상황이라면 글쎄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평소라면 사실 1월에 한 해 일정이 어느 대회 나갈지가 다 정해지는데 올해는 일단 몇 달 상황을 더 보면서 정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유보적인 거죠. 어제는 세레나 윌리엄스가 가족 동반
가면, 그러니까 정확히는 딸과 못 가면 도쿄올림픽 불참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앞서서는 일본의 남녀 톱 랭커 니시코리 게이와 오사카 나오미 모두 쓴소리를 했거든요. 줄줄이 이제 회의적인 뜻을 테니스 선수들이 밝히고 있는 건데 사실 리우올림픽 때도 보면 그때 지카 바이러스 때문에 톱 골퍼들이 줄줄이 올림픽을 보이콧했어요. 당시 1위였던 제이슨 데이, 또 뭐 맥킬로이, 애덤 스콧 이런 선수들이 줄줄이 리우 못 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테니스나 골프 같은 이렇게 고도로 개인화된 또 프로화된 종목은 올림픽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 분위기인데 이번에도 슈퍼스타들 움직이면 촉각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일본 확진자 어젯밤 기준 6,000명 넘었더라고요. 긴급사태 이달 말까지 연장됐고 다음 주 월요일 17일 일본 방문하려던 바흐 IOC 위원장 일정도 연기돼서 계속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바흐도 못 오게 됐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수요일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